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가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여성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옷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확인되면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는데요. 이번 사건과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군 당국이 북한의 발사체 동체 일부를 확인하고 인양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의 규탄을 비난하면서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독자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LSAM 탄도탄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청문회를 제안하며 오염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21억 달러 적자를 내며 1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하락폭이 특히 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핵심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시켜 최대 35%의 시설 투자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산에서 아르바이트 앱으로 만난 또라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여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여성은 살인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범죄 수사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서해상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의 동체 일부가 확인돼서 우리 군이 인양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체 길이는 15m 정도 가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잔해물 가운데 최대 크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실패한 발사 장면을 공개한 데 이어서 정찰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우리 군이 북한 우주발사체 동체 일부를 확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해상에 추락한 뒤 발견된 북한 우주발사체의 동체 크기는 15m 정도에 이른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동체는 수심 75m 깊이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직경은 2, 3m가량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체는 어제 수면 위에 떠 있었던 잔해와 같은 것이었는데요. 당초 인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물에 떠 있었던 동체를 인양하던 중에 동체 전체가 가라앉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이 발사체의 동체를 인양하기 위해 잠수함 구조함부가 병력 등을 추가로 급파했으며 현재 인양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 동체가 2단체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이상 3단체와 위성 탑재체 부분은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우주발사체 발사 장면을 공개했고요. 김여정 부부장은 위성 발사를 정당화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장면을 보면 발사체 상단부는 몸체보다 직경이 두꺼운 형태였습니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는 탄두가 다른 모습인데요. 발사체의 화염은 최소 2줄기가 식별돼 엔진이 2개 혹은 4개 정도를 결합한 형태로 보입니다. 또 발사 장소가 기존의 서해 동창리 위성 발사장과는 확연히 달라서 기존 발사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새로 조성한 발사장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규탄받아야 한다면 위성을 쏘아 올린 모든 나라가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신들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걸고 드는 건 적반하장격 어불성설이라며 군사정찰 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할 거라며 2차 발사 의지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하고 있는 무기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LSAM입니다. 탄도탄 요격 시험에 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LSAM,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그래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요격 체계 그래프인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요, 포물선 모양을 그리면서 날아오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미사일을 발사할지 또 우리로 날아올지 모르는 만큼 1차 요격에 실패하더라도 여러 차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시스템, 다양한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방어 미사일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 고도 150km 상층부에서는요, 사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그래프 볼까요? 더 낮은 각도로 날아오는 미사일, 그러니까 포물선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의 종말 단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천궁2가 방어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프 보겠습니다. 이번에 요격에 성공한 LSAM 무기는요, 이 사이 고도 50에서 60km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종말 단계 상층, 더 높은 고도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에 맞서서 우리도 다층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LSAM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인데요. 국방부 출입기자 연결해서 이번에 진행한 시험 어떤 것이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LSAM 요격 장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합니다. 영상과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국방부가 공개한 시험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서해 남부 무인도 이동식 발사대에서 요격 시험에 쓰일 표적 미사일이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됩니다. 곧이어 표적탄 발사 지점으로부터 200km 떨어진 해상에서 LSAM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적외선 영상입니다. 이 초음속 LSAM 요격 미사일이 표적 미사일을 향해 빠르게 접근합니다. 이어서 일정 고도에서 큰 폭발과 함께 표적 미사일을 명중합니다. 이후 폭발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불꽃이 식별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진행된 네 번째 LSAM 탄도탄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능을 가진 유사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부터 체계 개발이 시작된 LSAM은 추가 시험 평가를 거쳐 내년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5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쯤 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군은 LSAM2 개발도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SAM2는 기존 LSAM보다 방어 범위가 약 3배인 이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세계 최초의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무기 체계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체중 역시 AI 분석 결과 약 140kg 중간.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2년 집권 이후 100kg을 넘나드는 육중한 몸을 유지했습니다. 몸무게 변화가 생길 때마다 건강 이상설도 함께 제기됐었죠. 이번엔 몸무게 외에 다른 정황도 나왔는데요.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6일 딸 주혜와 함께 우주개발국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자맹 끝 한 달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서서 이번에 발사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저렇게 시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개된 사진에서 수상한 흔적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요. 담배 한 개비를 손에 쥐고 있는 왼쪽 손목에서
저렇게 검은 반점이 포착이 된 겁니다. 국회 정보위에서 베일에 쌓여있던 이 반점의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정보당국은 이 같은 상처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 포착이 됐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김정은이 손 팔뚝에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되는데 국정원에서는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으로 들여오면서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공개 행보에서 보인 눈가의 선명한 다크서클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29분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가 발사됐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갑작스러운 사이렌과 재난 알림 문자에 놀랐는데요. 받자마자 일어나서 애 깨우고 옷 입히고 준비하고 애는 지진인 줄 알고 놀래고. 지금 운동 나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지? 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릴까?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이 멈췄어요. 황당했던 게 무슨 어디로 무슨 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대피하 뭐 준비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서울시의 경보 시스템을 두고 종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응과 비교해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문자가 도착한 시간을 보죠. 서울시가 32분에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9분 뒤인 6시 41분에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11분 빠른 6시 30분에 대피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내용도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문자를 보면 대피하라는 것 말고는 왜, 또 어디로 가라는 건지 알 수 없죠. 불안한 시민들이 어떤 상황인지 검색하면서 일부 포털 사이트가 잠시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문자를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란 이유와 대피 장소를 간략하게 명시했습니다. 이후 경보 해제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 경계 경보는 오발령이었다고 문자를 보내긴 했지만 경보가 잘못된 이유를 명시하진 않았는데요. 일본 정부는 미사일 피해적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경보 해제의 이유까지 밝히면서 관련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서울시도 7시 25분에서야 서울 전 지역 경보 해제 문자를 보냈지만 시민들은 20분 넘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오후 1시쯤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처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지요. 하지만 어제처럼 대피 이유와 장소, 해제 상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혼란만 커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대응이겠죠. 실제 상황인데 양측의 소년이 대면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반면으로 보면은 반면 교사로 이번 허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더 보완되고 또 국민 의식 수준도 더 높아져서 좀 대응에도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특혜 채용 의혹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당장 정치권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에 본격 착수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별도 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청문회를 제안하면서 오염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모두 이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 또 재발 방지 대책이 미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정조사 논의는 진전된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회에서 만나서 선관위 국정조사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두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자체는 양당이 이미 합의한 만큼 앞으로 몇 차례 더 만나서 조사 대상과 목적을 비롯한 세부 사안을 조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모두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 관련 논란이 전국의 중심으로 떠오른 정치적 배경을 놓고는 시각차도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국민의힘은 지금 선관위가 야권에 편향돼 있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이른바 선관위 때리기로 독립성을 해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도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전담 조직을 꾸려 한 달 동안 집중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오전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마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관위는 앞서 권익위의 조사는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계 감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직무 감찰은 독립성 침해 우려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대선 때 불거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서 두 기관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듭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 송기현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시찰 결과 발표 내용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시찰단이 일본 측의 정보만 설명하기 바빴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오염수 검증과 방류 저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도 열자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간담회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를 대표해야 할, 우리 모두를 대리하는 정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시찰단의 이름으로 해양 투기를 합리화시켜주고 들러리를 서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같은 당내 위기를 모면하고자 오염수 문제를 띄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전에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광우병 괴담 같은 속임수를 거듭 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숭숭 구멍탁이라는 쇠고기 괴담을 조작에 대던 세력들이 다시 발호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합세해서 활동해왔던 민주당의 거짓 선전선동으로 우리나라가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 관련 당내 대응특위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학은 정치와 상관이 없다며 광기 있는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오늘 직무유기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김 의장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분석 방법과 능력이 적절하고 제3실험실과 교체 분석을 해보니 유의미한 방사능 핵종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IAEA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이성규입니다.
네, 원안위가 설명한 IAEA의 6차 보고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먼저 이번에 발표된 IAEA 6차 보고서는 지난해 3월 K4 탱크에서 채취한 오염수를 대상으로 28개 주요 방사능 핵종의 농도 분석 결과입니다. 이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로 처리된 뒤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 그러니까 해양 배출 직전의 오염수로 IAEA 2폐하에 도쿄 전력이 채취했습니다. IAEA는 산하연구소 3곳을 포함해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이 포함된 제3자 실험실 4곳에 채취한 오염수 시료를 보냈고 교체 분석을 통해 방사능 핵종 농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알프스로 처리된 오염수에서 주요 핵종 28개의 농도가 각 실험실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주요 핵종 이외에는 유의미한 추가 핵종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IAEA는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 도쿄 전력이 선택한 방법이 적절하고 적합했다고 밝혔고요. 도쿄 전력의 분석 방법과 능력이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있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IAEA가 데이터 확증을 위해 제3자 실험실을 통해 상호 교차 분석을 진행했으며 여기에 원자력 안전 기술원 킨스 실험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이번 IAEA 보고서가 도쿄 전력의 능력을 인정해 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 평가는 시기상조라며 별도의 언급을 피했습니다. 네, 그럼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봐야 할 텐데 언제 나옵니까? 이번 6차 보고서는 오염수 대상 확증 모니터링 활동 가운데 1차 시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IAEA는 지난해 10월 또 다른 탱크에서 2, 3차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현재 핵종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와 3차 시료 분석에도 한국 분석실은 참여 중인데 이번 달 말까지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2차와 3차 오염수 시료 분석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들어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원래 IAEA의 최종 보고서는 6월 말, 그러니까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2차와 3차 시료 분석 결과나 해양 환경에 대한 확증 모니터링 결과까지 담아야 한다면 최종 보고서 발표 시기는 좀 더 늦춰질 전망입니다. IAEA는 이번 시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도쿄 전력의 안정성 평가, 규제 활동과 절차 등 오염수 배출과 관련된 모든 안정성 검토 분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앞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왜 살해하셨어요? 살인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미안한 점 없으세요? 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요. 평소에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했고 사실상 석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경찰은 피의자 20대 여성에 대해서 프로파일러 심리 상담에 이어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을 포함해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온라인 앱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요. 네. 일단은 지금 경찰에 자백을 좀 한 거죠. 네. 뭐라고 자백했습니까? 일단은 지금 경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평소에 이제 범죄 수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것이 살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가족이나 아니면 이제 수사기관이 이제 증거를 내놓고 가족들이 또 설득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말다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지는 뭐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여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본인은 나는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찰 이야기에 따르면 피의자가 석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들이 조금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정황들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한 3달 전, 그러니까 2월부터요. 이 여성이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검색어가 굉장히 섬뜩합니다. 살인, 시신 없는 살인, 그리고 살인 사건 이렇게 이제 검색어를 검색을 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쭉 보기도 하고요. 예.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했는데 이런 살인 사건과 관련된 범죄 소설들을 많이 이제 대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 후에 마트에서 그리고 표백제라든지 비밀 봉지를 구매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는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사후적인 수습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목적으로 구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 여성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혐의점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혼자 지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예. 혹시나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해서 뭐 조언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공범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의자는 고등학교 학생 자기 이제 자녀의 과외를 시키려고 한다라고 속이고 과외 앱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본인이 또 교복을 입고 거길 찾아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예. 부분입니다. 이 여성이 이제 23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거기에 부모님처럼 학부모처럼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과외를 받아야 되는데 영어 선생님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에게 이제 연락을 취해서 우리 좀 아이를 봐달라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오고 가기에 좀 거리가 있는 그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했지만 아니다. 내가 맞벌이여서 지금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날 보내겠다. 시범 과외를 우선 해보고 괜찮으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당일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직접 중고로 구매한 교복을 입고 예. 그 집 앞에 나타나서 내가 중학생이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학생인 척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고 휘둘렀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당한 건데 피해자와 원한 관계 같은 건 없던 거잖아요. 범행 동기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 상식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이런 뭐 범죄 수사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살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동기로까지 연결되기는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일단은 프로파일러와 상담을 하고 그 상담 내용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혹시나 사이코패스인 여지가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범행 동기가 사실은 원한 관계도 아니고 왜냐하면 일면식도 없는 그냥 정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아마도 본인이 살인을 하고 싶다라는 목적을 딱 가지고 혼자 집에 거주하는 그것도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힘으로 제압하기에는 남성은 힘들기 때문에 여성을 혼자 사는 여성을 목표로 삼고 예.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찾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행용 가방에 시신 일부를 가지고 이제 택시를 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택시 기사분이 혈흔을 발견하고서 신고를 해서 붙잡힌 거죠. 맞습니다. 그래 너무 이 석 달 정도 범행을 계획했다는데 그 혈흔을 지우지 않았는지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범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사람도 사실 뭐 전문가는 아닌 거죠. 뭐 수사기관처럼 그렇게 막 이제 이론적으로나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사실은 일반인이 어떠한 납득되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본인이 본 어쨌든 뭐 소설이라든지 범죄 수사물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되더라라고 해서 본인도 사실 따라했을 모방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서 흉기로 휘둘러서 이 이제 피해자가 사망하니까 시신 일부를 훼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행 가방에 담아서 새벽에 택시를 탑니다. 일단은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새벽에 여성이 캐리어를 가지고 뭔가 산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상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방에서 이제 혈흔이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신고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 여성의 이제 쭉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파일러 심리 상담도 하고 또 사이코패스 성격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경찰이 어떤 걸 더 밝혀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를 특정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인 범죄 동기로 설명이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공범의 가능성도 확인은 해보겠지만 네. 사실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왜냐하면 공범이 개입하려면 공범에게도 어떠한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금전적인 목적이라든지 원한 관계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인면식도 없고 이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뭔가 경제적인 이득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의 가능성은 또 굉장히 낮아 보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정말 반사회적인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혹시나 또 재발의 위험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아마도 수사기관에서 잘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죠. 범죄자 신상 공개 여부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뭐죠? 일단은 이제 중대한 범죄여야 됩니다. 이게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강력 범죄에 해당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사실 청소년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화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이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 사람의 얼굴을 공개했다가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지 이 부분도 함께 봅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피의자 신상 공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전엔 다 공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개를 하면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일정 정도의 이제 범죄 예방 효과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신상 공개를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사진이 과거의 사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또 다른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 어디서 내가 가는 걸 봤다라든지 예. 이런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긴 한데 사실은 너무 어렸을 때라든지 과거의 그런 신분증 사진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좀 개연성을 맞추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하나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여론에 따라서 조금 어떤 사건은 공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사실은 예방 효과와 동떨어져서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네, 신상 공개 여부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속보 넘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입니다. 부산 돌려치기 사건으로 이제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인데 어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고요.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이 구형됐는데 1심은 12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크게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이제 선고가 됐고요. 예. 항소심에서 35년 구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형량이 크게 늘 수 있었던 것은 아직 물론 선고가 된 것은 아니지만 네.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1심에서는 이제 살인 미수 혐의였는데 2심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증거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강간 등 살인 미수로 이제 혐의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 주의적인 공소 사실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살인 미수 같은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 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강간 등 살인 미수 같은데 주의적으로 그것이 아니면 예비적으로라도 살인 미수라도 인정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공소장을 변경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요. 살인과 더불어서 사실은 굉장히 비판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그 강간이라는 점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형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었고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3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검찰이 어떤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건가요? 일단 지금 그 DNA를 재감정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초동 수사에서 발견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여성이 이제 구급대에 의해서 실려 나갈 때 좀 바지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열려 있었고 좀 일부 내려가 있었고 이런 것을 포착을 했다면 바로 이 DNA를 사실 좀 검출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재감정을 했더니 일부 부분에서 이 남성의 DNA가 채취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디서 됐는지가 중요해요. 이 바지 밴드의 안쪽 그리고 여성의 허벅지 그리고 뒤쪽 종아리 쪽 이렇게 사실은 바지를 벗기지 않고서는 이 남성의 DNA가 검출이 되기 힘든 부분에 다 이제 검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입장에서는 왜 당신의 DNA가 거기까지 미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그 CCTV에서 보이지 않는 그 사각지대에 가서 7분에서 8분 동안 실질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났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재판부에게 호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범행 동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남성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예, 해요. 이 남성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이 여성이 본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 같은 환청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 딱 여성을 보면 누가 봐도 여성임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남성으로 착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가까이 가서 보면 충분히 여성임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머리를 치지 않았고 뭐 등 쪽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CCTV 영상 다 보셨겠지만 머리를 치고 그 이후에도 무차별적인 폭행이 가해집니다. 이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환청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어쨌든 본인의 이러한 범죄의 동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핑계로 보입니다. 내가 이런 환청을 들려서 당신이 먼저 나에게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자기 합리화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뭐 범죄의 동기가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형량 감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기에는 적절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건 같은데 뭐 사실 남자여도 이렇게 폭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피해자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하반신 마비였다가 걸을 수 있게 된 게 오히려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인이 정말 이제 아예 불구가 되는 영구적인 장애를 얻은 상황이라면 그만큼 이제 상해가 중하다고 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형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좀 걸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혹시나 이 사람의 형량이 조금 낮춰질지 않을까 이제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그러한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피해자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구속이 돼서 인신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 12년 후에 나가서 이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량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의 뭐 핑계거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질이 나쁘고 엄단해야 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가해자가 전과가 18범이라고 하고요.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올리고 12년 뒤에 풀려나면 그 가해자가 40대에 불과하는데 이런 공포감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안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일부 기록을 통해서 이런 인적 사항을 가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내가 어딜 이사를 가더라도 또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수사기관이라든지 좀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새벽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한국노총 노조원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7m 높이의 막루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노조 관계자를 경찰이 진압봉으로 때리면서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막루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인데요. 포스코 하청 노동자의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원청이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사다리 차를 탄 경찰들이 양쪽에서 방패와 진압봉을 들고 접근합니다. 김 씨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접근을 막고요.
경찰이 방패로 막고 진압봉을 내리치면서 다가갑니다. 네, 점차 김 씨 가까이 접근한 경찰의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김 씨를 진압봉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머리를 맞은 김 씨가 쓰러진 뒤에도 진압봉은 여러 차례 김 씨를 내려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김 사무처장이 일단 체포는 됐는데요. 노조는 대화가 예정돼 있는데도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경찰은 검거 직전에 김 씨가 막루에서 소지하고 있던 정글도를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했고 경찰봉으로 제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글도는 현수막 등을 제거하는 용도였고 쇠파이프 역시 사람에게는 휘두르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정글도를 빌미로 폭력 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민주노총 집회 현장에 6년여 만에 캡사이신 최루액 분사기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네, 경찰은 원액에 물을 충분히 섞었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는 안심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세월호 유가족과 민주노총의 노동절 연대 집회.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을 향해 경찰이 캡사이신 희석액을 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기침 소리와 물을 찾는 다급한 목소리가 뒤섞이고 대오는 흐트러집니다.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캡사이신 분사를 결정하는 책임자는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분사하기 전엔 참가자들에게 미리 알려서 경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캡사이신을 사용할 예정이니 지금 즉시 불법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경찰은 또 진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호흡기 쪽으로 캡사이신 희석액을 쏩니다. 그래도 캡사이신 원액에 2,000배 용량의 물을 섞어 농도를 0.0045%로 낮춰서 세수해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는 게 경찰 주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찰의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특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캡사이신은 인체에 닿으면 피부와 호흡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눈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이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농도나 아니면 거리 이런 것이 지켜졌을 때는 안전한데 문제는 시위 상황에서 그것이 엄격히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캡사이신을 사용한 건 지난 2017년 3월이 마지막입니다. 이듬해엔 살수차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살포한 경찰의 진압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년 동안 잠자던 캡사이신 카드를 꺼내든 윤익은 경찰청장은 부득이한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쓰라고 한 거라며 강경 진압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보도와 관련해서 경찰 입장이 나왔는데요. 경찰이 현재 준비하는 최루액은 과거 살수차로 뿌린 최루액과는 성분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과거 살수차로 분사한 최루액은 보통 합성 캡사이신으로 부르는 파바로 불법 집회와 시위를 해산할 때 사용하려고 준비하는 천연 캡사이신과는 다른 물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합성 캡사이신인 파바와 천연 캡사이신의 유해성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냐는 질문에는 전문가가 답변할 사항이라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앞으로 매일 저녁 고 양회동 조합원의 추모 문화제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건설노조는 평일 저녁 7시, 토요일엔 오후 6시 반에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노동절에 분신해 사망한 양회동 씨의 추모 문화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건설노조는 어제 양 씨의 추모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고 경찰은 도로 위 천막 설치는 불법 행위라며 강제 철거했습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광양제철소 앞 농성장에서 추락 방지용 매트를 설치하는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7m 높이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위원장과 함께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관에게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여성 4명 가운데 1명은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을 그만둔 여성은 30대에 몰렸는데 자녀 돌봄 문제가 컸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중반인 이성미 씨는 지난 2011년 10년 넘게 다니던 첫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린 자녀를 잘 돌봐줄 사람이나 믿고 맡길 곳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2년의 공백기 끝에 최근 한 중소기업 재취업에 힘겹게 성공했습니다. 하고 싶었죠. 네. 하고 싶었는데 이제 뭐 일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아이의 앞날이 더 중요하니까. 그죠. 주변에 알아보고 또 이제 뭐 보조 양육자를 바꿔보기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처럼 결혼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여성들이 코로나19 이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만 25세에서 54세 여성 8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경력 단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여성은 42.6%로 3년 전보다 7%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평균 경력 단절 기간은 8.9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을 그만둔 경우로 한정해서 보면 30대가 66%로 가장 많았는데 긴급한 자녀 돌봄 상황에 대응 방안 부재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와 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도 일자리의 질은 낮아졌습니다. 경력 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은 이전의 84.5%에 그쳤고 사무직, 전문가, 상용 근로자는 줄어든 반면 판매 서비스직, 임시 근로자는 늘었습니다. 대졸 이후에는 사실 사무직 일자리로 비교적 안정적 임금 근로자로 진입하는데 경력 단절 이후에는 판매 서비스직으로 직종이 많이 그러니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금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걸로 재진입하고.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제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서울 시흥동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 씨를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관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하주차장 하역장에서 화물차 엔진이 공회전할 경우 화재 위험이 있는데도 폐박스를 방치하고 주차 공간을 물류 보관 창고 형태로 불법 운영해 불이 번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른바 위믹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대형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모의평가가 역대 가장 많은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타이완 총통 선거에 집권 민주진보당 후보로 나선 라이칭더 부총통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제안했지만 중국이 거부했습니다. 애인을 불법 촬영하고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항소심에서 폭행 혐의는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713개를 빌려줘 4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총책 30대 남성 등 11명을 검거하고 유령 법인과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62명도 붙잡았습니다.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 일당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금고지기 등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오늘은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다릅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에 구름만 많은 상태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집중되면서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 꼭 챙겨 나오시고요. 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호남, 경남 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에 남부 전역으로 확대하겠고 밤에는 충청 남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과 제주 산간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전남 해안에도 최고 60mm, 그 밖에 남부와 충청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8도, 대전 19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개겠지만 강원과 경북 동부에는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이후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여야가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